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4일 오후 6시 20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인에서 바로 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직무를 시작을 했고, 벌써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중요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어제 선거를 치르고 바로 오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시는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 니시오카 스도무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개표 연합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아니, 조사장님이 SBS. SBS에 나오시고, 또 정규재 지필이 MBC에 나오고. 패널만 나온 거죠. 예. 네. 그리고 김진 논설위원이 KBS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튜브에서 막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해서 지상파에 나온다. 그만큼 합리적인 보수가 없어진 것인가. 그 TV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사실과 법 그리고 과학에 기초해서 사물을 보는 이 실용주의적 생각을 가진 보수가 지금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좀 줄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던 대표 선수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또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 비교적 사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노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거 결과는 물론 뭐 결과는 미리 예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대로였지만은 그러니까 출구조사하고 비교하면 약간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고, 많이 올랐어요. 그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니 이준석 후보가 10% 갈까 말까가 제가 제일 관심 깊게 봤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가지 못했네요. 그래서 49.42%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41.15%, 그 차이는 약 8.3%,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8.34%, 이렇게 돼가지고, 요 수치가 상당히 절묘한 어떤 균형 감각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 수치를 제가 드린다면은, 49대 41대 8인데, 49는 요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실한 심판이거든요. 두 사람의 격차 8몇 %, 이거는 표로는 약 300만 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출구조사 때보다 많이 받았어요. 또 예상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41.15%인데 요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지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독재화할 수도 있다 하는 데 대한 견제구라고 봅니다. 경계 심리가 발동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8.34%는 이거 한국 보수가 큰 괴멸적 타격을 받았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종의 구명정으로서 이준석에게 8.34%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상당히 뜻이 한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지고 나름대로의 이 균형을 이뤘다고 봅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약 3,500만 명입니다. 투표율이 79%.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큰 선거가 그 뒤에 전개되는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선거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국가 진로를 어떻게 바꿀지
조금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그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의 단일 환호위가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재명의 49하고 이준석의 8%. 예. 그걸 합치면은 거의 60%잖아요. 거의 60%. 예, 60%가 윤석열에 했던 무리한 개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예. 그러니까 6대4다. 6대4보다. 예. 그렇게 보면은 변화가 없다. 그럼 후부터 6대4 아니면 7대3. 예, 방송 고구도에 예, 예. 그 분할 구도가 한국 사회의 아주 정확한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6대4 구도. 예, 예. 그 아주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40. 예, 예. 이런 구도였다고요. 그 다음에 탄핵 결정된 다음에는 그게 또 바뀝니다. 예, 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탄핵 찬성으로 갔습니다만. 그런데 왜 6대4의 구도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숫자가 많은 3대 계층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영업자입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수가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입니다. 블루칼라. 그 다음에 화이트칼라. 이 화이트칼라가 숫자가 많아요.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요 3대 계층은 쉽게 말하면 장사하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생활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사람들이 63%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반윤석열로 돌았습니다. 반윤석열로 돌아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6대4 구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 60%는 이념적으로는 진보, 중도, 보수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생활 계층으로는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진짜 중심 세력이에요. 그래서 중심 세력이 지금 반국민의힘, 반윤석열로 돌았다. 근데 요 중심 세력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런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하고 음모론을 한때 믿었던 사람이 보수의 방 전체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있었다는 것이 제가 큰 쇼크를 먹었는데 그래도 좀 그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번 이 투표 경향을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단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일본은 내각제니까 단일화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단일화를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의뢰가 역시 그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상법 자체가 없는데 그리고 그 선거 비용 문제도 우리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전달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곤탁금을 선거에 나올 때 내야 돼요. 그것을 해수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극하 보조금, 전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3% 이상 극회의원 선거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3%라는 벽이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지 않는데 선거구에서 그것도 3% 그런 3%나 5%나 그런 정도의 표를 얻으면은 원래 후보 낼 때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걸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가죠. 근데 10%라면 50%, 그리고 15%라면 다 받고. 근데 오히려 다 받는다고는 큰 전단이 유리한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의 전단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보조금 제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3당이 나오기 힘든 부존데도 불구하고 11% 갔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사표 방지 시기가 해가지고
1, 2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는데 그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8.34%는 최근에 나온 그 군소정당 지지율로는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는데 혹시 TV에서 보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설로서는 잘한 연설이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는지는 문제이지만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니 그 낡은 이념 역사 박물관에 보냅시다. 이제 진보 문제도 없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했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민을 그게 동합하는 자리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자기 국민이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뭐 계속 선거에서 해왔던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본에서는 아니 이재명 씨는 가격한 바인론자다, 가격한 자익이다, 말이 고치다. 말이 고치죠.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은 아주 깊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전체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되네.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은, 스타트로서는 좀 기대라고 할까요? 좀, 걱정하기보다 기대. 아니면 두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연설이었었습니다. 근데 외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는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여기서 굳건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여기서 일본을 넣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상당히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 기간 중 계속 그런 연설을 해왔잖아요. 공약집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말 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요. 이제 자연스럽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런 토론에서도 했고. 그래서 아니 어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적성 국가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구현되는 게 주로 인사 정책을 통해서 구현되는데 인사가 벌써 나왔는 게 김민석 국무총리. 이것은 지명입니다. 아직은 임명 아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지명. 그 다음에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요 세 사람을 지명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던 공약은 이손락 씨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죠. 이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손락 씨를 안보 수장했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종석 원장은 통일부 장관 시절에 좀 너무 북한 편이 아닌가 싶은 인상이 있는데, 그래도 외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종석 장관은 이번에 원장이죠. 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가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하겠다. 그거 했었을 때에 기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NSC 사무차장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반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하해서 반영 역사 연구를 해야 된다. 위안부 문제, 소위 진영권 문제 비롯한 걸 우리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지만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극화 차원에서 역사 논쟁을 하겠다는 거는 그렇죠. 그 의방국에서 하는 짓이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국정 원자니까 외교하고 관계가 없어서 오히려
이선락 실장 임명이 좋은 메시지예요. 예. 이종석 씨는 북한 학자로 출발했습니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그 어떤 개념을 만들었고 내재적 개념을 적용하면 북한의 그 뭡니까 인권 문제라든지 이것도 그들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데 그들의 시각이 김일성의 시각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송두율, 독일에 있던 송두율 그 친북 인사고 해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분이 거기 정부 안에 있으면서 아마 많이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용적으로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한번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인사고, 그 다음에 김민석, 지금,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은, 1980년대에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때,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법정에서 아주 말을 잘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명해졌고, 저쪽,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스타 의원이었죠. 그래서 2002년에 벌써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명박 후보와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약간 정치적 역정이 기복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해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무슨 직접 능력이나 말이나 이런 게 정확하고 하고 특히 작년 여름 가을에는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엉뚱한 이야기 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장관도 답변하면서 지금 비상계엄령을 펴면은 군에서 누가 그걸 따르겠느냐 나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는 그런 발언을 이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보가 꽤 정확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능력 인사. 제가 이번에 첫 인사를 보면 일단 유능한 사람, 경험자를 뽑았다 해가지고 안정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석 씨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법관위에서 발휘했다는 경력이 있어서 두고 봐야 된다. 예. 그다음에 오늘 이게 연설문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본인은 실용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리주의자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계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통합은 유능의 지표입니다.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의 위를 위하여 국민을 평가하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 그 이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통합을 하는데 무능한 사람은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이 표현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을 겨냥한 거라면 좋은데 지금의 그 야당 국민의힘 그 이준석까지 이준석은 남녀를 그런 뜻이었어요. 분단시키는 사람이다. 뭐 그런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한다라는 거에 얘기할 때 그지 그런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떨까? 그런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겠으로 삼아가지고 그 디테일한 부분의 허점을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좀 감정적 무슨 앙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연설문에도 나타난 것 같죠. 여기 무슨 갈라치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혐오라는 단어도 여기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이준석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정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 세 번째 토론회 때 이준석 후보가 어떤 문제적 발언을 하는 걸 혹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원래 인터넷에서 있었던 발언 자체를 제가 몰라서,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조금씩 그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표현 자체는, 할 수 있는 부위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연자제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 문제까지 거기서 언급한다는 거는 정책 토론하기보다 인신공격에 비슷한 것이 됐을 수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문제 제기 방식이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제3자인 권영국 후보한테 물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고 또 그 표현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국민들은 몰랐어요. 그 전후관계를 모르니까. 의아한 속에서 방송에서는 절대 해야 되지 않을 단어 하나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빠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이제 큰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인데 넘어야 될 게 이게 남녀 갈등의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11대 4 이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11, 지지가 11, 여성은 4%. 특히 20대 남자의 지지가 세 사람 중에 제일 많았잖아요. 세 사람 중에 1등이고. 근데 20대 여자의 지지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어떤 큰 정치인이 갈등의 상징이 돼서는 그게 도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도전자냐.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하면 그게 좀 짐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또 아주 위기인데, 정치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걸 또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또 돌파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서 그게 또 이재명 공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꼭 필요한 사후의 기술은 상당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번 선거 전체를 보면서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저도 여기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본의 첫 번째 관점은 문재인처럼 다시 방일 정부가 세워질 것인가. 그게 안목이죠. 그래, 특히 이현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하고의 관계는 많이 개선해줬다. 그런 평가가 높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계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방일적인 언행을 해왔던 사람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됐다. 그럼 문재인 2가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한. 첫 번째 관심사가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달이 이번 달 아닙니까? 6월 20 며칠이거든요. 이번 내친 김에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저는 한국의 방일 문제에 대해서 석사 논문까지 쓴 사람이라서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은 방일 국가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일은 82년 이종하고 이후가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 65년부터 82년까지는 역사 문제, 조약으로 끝난 역사 문제를 외교로 가져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82년까지의 방일은 일본이 자유민주 국가이면서도 반권적인 자세가 약하다. 문세가 사건 같은 때가 완전히 일본이 대로 지원 국가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반일이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렇죠. 반일. 그거는 일리가 있다. 방공적 반일이. 방공적 반일이었죠. 저는 방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반일은 일리가 있다. 오히려 지지한다. 그런데 82년에 전두환 정부가 했던 교과서 문제, 일본의 자방언론이 오보를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 60억 불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기를 위한 수단으로 반일을 이용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손을 잡았다. 아사히신문 중국 공산당 전두환 정부. 아니 그렇게 손을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방공적인 입장에서 경제협력은 방공적인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방공적인 입장에서 경제협력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군사협력을 할 수가 없다. 또 일본이 또 자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그 금슬을 썼다. 그 후 한국의 정부랑 아사히신문 일본의 방일 세력 일본 자파가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많이 공격을 하니까 일본의 주류 세력이 한국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둘러야 된다. 이성적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죠. 그 징한파라고 했던 반공적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그게 뭐 세즈마 씨도 중간에 들고 해가지고 일단 그 한일 경협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근데 또 그 후에도 위안부 문제가 노태우 때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미야자와 저 정부 때 그때 재론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언론에 오보 그것도 아사히신문에 오보를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다지지 않고 사실관계가 무시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본 보수 입장에서는 강제영행 음모론입니다. 위안부 강제영행 음모론이에요. 사실관계를 다져야 된다. 근데 2019년 이후 반일 전적시라는 책이 나와서 그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이 너무하다. 이라는 목소리가 한국의 주류 세력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그 개선에 오히려 문재인 때문에 우리 보수끼리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겼다.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한국의 재판소가 반일적인 판결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거를 전리했잖아요. 대리 변제라는 제3자 대리 변제.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제3자 대리 변제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위안부 문제는 딱 끝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부 그 소녀상을 지킨다든지 그 뭐 유네스코 세계 그 유산에 등록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외교 문제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경계해야 되는 거는 제3자 대리변제 제도를 유지하는가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선락 씨가 그 내용을 외교관 출신에서 내용을 잘 아니까 일단 그 내용으로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타치하면 안 되는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았다. 그게 그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두고 봐야 되지만은 일단 메시지는 우리가 잘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협력할 부분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또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조하는가.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이 코미니즘으로부터 파시즘으로 정화돼 가지고 아주 확장적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한국은 자유통일이라는 가제가 있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서도 아베 정부 이후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거는 협력을 해서
여태까지 해왔고, 그 납치 문제도 먼저 올간조선에서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북한인권 문제, 중국 공산당 확장주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만 유사시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라는 점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지금 연설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렇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저 좌파 진영에서 좀 나왔어요. 그때는 아무리 뭐 더러운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아무리 무슨 비굴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개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비싼 평화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이건 또 비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비싼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 경제화해 버리는 그 앞에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 그 억제로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문장이 강한 억제로 튼튼한 한미 동맹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손락 지금 그 신자 작품이 아닌가. 그러면 납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전문가 무시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논의할 때 의사들의 의견을 적대시 해가지고 배척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2,000명 의과대 정원 계획을 던졌다가 의료 대란으로 가고, 그게 결국은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 되고 이번 계엄 사태의 한 원인도 되거든요. 이 전문가를 배제하는 이 생각이 왜 나왔느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개인적인 문제, 알코올 뭐 중독성이라든지 주술적 영향력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문가가 영 먹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이라면은 그 실용적인 것은 전문가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문가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군사 전문가, 특히 외교 전문가, 그 다음에 이 R&D라든지 이쪽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승락 그 안보실장을 중용한다는 것은 일단 저는 전문가 존중 입장에서 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진영공 배상 판결도 이 대법원의 이 합의 과정에서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척해버리고 완전히 그 자칭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보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가 의견서를 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재판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막 수사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얀슨 때 그 대법원장의 체포유가 그거였잖아요. 그거는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SBS에서 마지막에 뭐 이재명 손바닥을 쓰셨네요. 이렇게 대통령에게 할 말 없냐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적어갔는데, 첫째가 국가의 계속성 수호. 그건 말은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전문가를 존중해가지고 외교적 사고라든지 의료 대란 같은 걸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 일본 외무소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손락 실장의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끼리, 그렇죠. 전문가끼리. 그걸 통한 용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워낙 이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타일이 뭘 일을 빨리빨리 한대요. 오늘 한 일도 뭐 많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문제는 한국 보수가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건데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게 국민의힘 중심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라면은 정당도 있고 또 그와 관계되는 보수적 지식인도 있고 보수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그 지켜보신 한국의 보수 언론과 보수 지식인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사실관계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 예, 언론. 아사히 신문도 1991년에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2014년에 전정해서 사죄까지 했습니다. 정권위안부 문제. 오보를 했다고 인정했죠? 인정했고, 사죄했고, 예. 사장도 그만두고.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우리 사실관계에서 일본 우파 가서신분에 군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 결과는? 결과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뿐만 아니라, 그건 역사 문제니까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좀, 일본의 신문 기자가 여기 투판을 오면은, 선배 기자가 한국 신문을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된다. 예. 자기가 가서 취재를 하라. 그렇게 교육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수준에서는 오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포스의 가치의 첫 번째가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왜 그럴까라고 계속 느껴왔고, 제가 한반도 연구를 해가면서, 그리고 특히 요새 음모론, 일본 음모론이 있습니다만은, 상계신문에 나오는 주류 우파 지식인이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를 솟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그렇죠.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주의하고는 싸워야 된다. 우리 일본 보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란스 오브 파워의 보수하고 가치관 외교의 보수. 근데 아베 존리는 가치관 외교입니다. 13살의 소녀를 납치해간 나라 정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전투법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수교 안 된다. 네. 이론적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일본 사람 자기 나라 국민 보호를 위해서 잡아야 돼. 방황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교섭 그런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은 바란스 오브 파워만은 안 된다. 특히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라는 전체주의 정부 눈앞에 있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내에서 하고 있는 엄청난 인권 침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주제하고 자기 논리를 만든 것이 보수다. 지금 말씀하신 밸런스 오브 파워와 전체주의 관계는 무슨 뜻이죠? 밸런스 오브 파워는 중국 공산당도 힘이 있다. 그러면은 존중해야 된다. 내재적 접근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힘이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당위론, 도덕적 당위론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크다. 근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도 바란스 오브 파워가 주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죠. 서류를 어떻게 봉개시키겠습니까? 그 전략이 뭡니까? 하니까 서류는 나쁘다. 그렇죠. 우리는 선하다. 그렇죠. 선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역시 근국에 가면 인간이니까 우리가 납치 문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13살의 소녀를 부당하게 외국의 연도까지 와서 그렇지. 납치해가지고 50년 동안 부모의 소식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라는 거는 어느 문화권에서도 유교 문화권에서도 불교 문화권에서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역시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라는 것도 신용이죠. 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베 존리는 내간주의자였어요. 지금 한국 보수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진행하셨네요. 결국 한국
보수가 사실에 약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 습관이 생긴 게 있어요. 과거에 좌우 대결을 할 때 상대를 빨갱이로 모으는 습관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또 일종의 뭐라 그러나 동네북으로 생각하는 일본 비판은 자유롭다. 무조건 아니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의무다. 라고 생각하는 일부 보수 언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사이 또 부정선거 음모론도 이게 좌익을 공격하는 거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대한 어떤 이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늪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어요. 한국 보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오느냐. 일단 이번 선거가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우습게 만들고 그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하라고 하고 어저께 승복도 했고 승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2의 박용환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이 이렇게 소용돌이 쳤지만 첫째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해서 또 이번에는 선거라는 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일단 수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건데 일단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반,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중조직, 그죠? 뭐 언론 노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쪽과 굉장히 유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이 가장 역동적인 중심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인군자라도 권력을 이렇게 자제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많은 걸로 가지면은 그 자기 편 관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하고 원래 있었던 그 자바 세력하고 이게 대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전문가 말 듣다 보면은 자유운동단체는 왜 그렇죠. 제3자 대립임자 제도를 배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런 비판을 받을 거고. 그 안에서 충돌이. 너무 크면은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12원주의로 전문가 위주로 가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정에는 그 바깥대가 아니라 자기 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 운동가와 전문가 사이의 투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4대강 보를 또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넣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환경운동가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실행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 전문가들은 반드시 행정가나 이런 데는 반대할 거라고. 이제 그런 모순 관계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걸 견제할 세력은 지금 언론, 야당,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반론 이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겠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의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실현주의자라면 그렇죠. 본인이래. 본인. 본인 가까운 사람들이 견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당내에 있는 사람들, 그 옆에 그 다음에 외부의 견제, 내부 견제가 사실 더 좋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후반기에 한미 FTA하고 그 이라크 파견도 했을 때 배신자 프레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배신자 공격을 받는 걸 각오해서 실리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근데 일본은 이 AI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한국만큼 이렇게 높습니까? 역시 그게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젊은 사람들은 관심 많을 때요. 저는 또 이제는
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 학생들이 AI를 가지고 레포트 쓰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교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고. 지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일 관계로 무슨 신경을 곤두세울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아주 성과인데 그건 상당히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태효 그 차장이 아마 열심히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대통령이 전문가의 말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고. 윤대통령 본인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대해서 뭔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태효다 뭐 해서 끝까지 김태효 썼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위손낙 씨를 끝까지 쓸 것인가? 그렇죠. 예. 그걸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한미일 동맹 안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틀을 깨는 그런 말하자면 파괴적 관계는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미일 관계에서 일본이 처음에는 북한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가 제일교포 북선도 그렇고 배신이었잖아요. 그리고 문세관 사건도 그랬는데 근데 오히려 일본이 좀 이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가면 얘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아졌고 했는데 한국이 좀 자쪽으로 가서 그 산케신문이 아주 직한적인 신문이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는. 그렇죠. 그건 방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산케신문은 극우다. 그래. 그럼 그 사실관계로 한국을 비방하니까 그런 건데 역사 문제 같은 거는 아그리 투 디스아그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애국자끼리 역사 문제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사실관계는 다져야 되지만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보수의 일본과가 있어요.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가 한반도의 자유통일.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한 동북아의 공존, 공영. 그걸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이해관계, 국익,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좀 편해질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에 그 차이를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조사자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의견 차이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사귈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비장한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재명 취임사에도 거의 전혀 반영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북한의 변화, 북한이 적화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했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원하고 있다 하는 이 현실이 이재명의 대북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연설 중에서 식민지 어떤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민주화가 경제 개발에 성공한 나라다라고 했죠. 그 성공함이 북한 주민을 하여금 자유통일을 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자유통일 보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했다이라는 부분까지는 이재명 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지금 정책에 대해서 보고받으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전통설 연장선상에 자유통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된다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국가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발전의 역사, 문명건설의 역사,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한반도 자유통일로 가는 이 흐름을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국가의 계속성이거든요. 수용할 때만이 그 대통령이 큰 사람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화 경제개발 전에 그 공산당의 진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그 후도 계속 테러 당하고.
곤작당하고 그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했고 민주화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를 좀 늦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곤작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없었더라면 또 빨리 민주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연설을 하더라도 당시에 북한 해방을 꼭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북 주민 여러분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도 가끔 했어요. 네, 가끔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힘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외부로 향해야 될 이 에너지가 국내의 내분으로 소진이 되고 했는데 이걸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가의 계속성을 살려가지고 필연적 목표로서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북한 동포의 해방, 해방에 맞춘다면은 역사적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한국 근내 내부적 분열의 요소 중에 하나가 북한의 곤작이었어요. 그렇죠. 그 주사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주사파. 주사파가 아직까지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북한의 곤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곤작이 실패했어요. 곤작한 결과 오히려 한국에서도 주사파가 생겼지만 북한 내부에서 대한민국파가 자유통일파가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대한민국, 우리는 그동안에 남한에는 주사파를 했는데 북한에는 우리 편이 없다 했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장마당파네. 네, 장마당파. K 드라마파. 아유 고맙습니다. 이걸로 딱 결론을 내주면 되겠네요. 예.